네, 안녕하세요. 연극 공부하고 있는 장영지입니다. 저는 오늘 1인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솔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관객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연극에 대해 논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떤 분들에게는 낯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손안에 영화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집에는 거대한 텔레비전이 있고 또 다양한 OTT가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들을 계속 방영해 줍니다. 그런데 또 그 드라마의 세계라는 것이 정교하고 또 세련되게 꾸며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연극이라는 것이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또 연극을 연구하는 사람이 계속될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이제 신진 연구자로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아주 오랫동안 연극은 이쪽 그러니까 창작자의 영역에서 많이 연구되어 온 것 같습니다. 작가는 누구냐? 작가가 어떻게 글을 썼느냐? 또 그것을 연출가가 어떻게 무대에 올렸느냐? 배우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는가? 이런 어떤 무대의 영역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다면 또 이런 측면에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가졌다면 동시대에는 좀 이쪽 그러니까 배우와 관객이 실시간으로 만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관객들이 만들어가는 의미 이런 의미에 주목하는 공연도 많아지고 연구도 많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인극은요, 여타의 연극과는 다른 좀 차별적인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혹자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공연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1인극이 이 시대에 부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진단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혼자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연극의 제약 조건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1인극은 어떤 차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또 배우는 보통은 말하는 사람,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배우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또 관객들은 인물의 상대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객석이 무대로 확장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이들이 소통하는 과정 그 자체가 공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게도요. 정말 세계 각국에서 1인극들이 꽤나 부상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 보시면은 이제 이건 당연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연극으로 만든 것이고요. 괄호 속에 있는 이 숫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세계 초연 그리고 요 괄호 속의 숫자는 한국 초연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번 재연되거나 또 세계 각국에서 계속 재현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몇 개는 좀 함께 보고 싶어서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화자는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전쟁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아가멤논이라든지 헥토르라든지 그런 인물로 자기 역할을 전환해서 어떤 장면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가 이제 일리아드라는 연극입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작품은 실제로는 소설이었는데요. 1시간 후 검사 결과에서 죽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규칙한 모양의 흉폭한 얼룩들, 죽음. 하지만 레볼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화면 위에 나타난 전신 스캔 이미지들에 집중합니다. 마치 참고사항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지도 같아서 그는 그 사진들을 사방으로 돌려보고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점들을 표시하고 그 간격을 측정합니다.
병원 로고가 그려져 있는 하드커버 파일철 안에는 또 다른 이미지들, 뇌 스캔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의 형태와 그 안의 흔적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해석하고 판독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캔 이미지들과 비교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하나하나 검토하고 탐구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배우는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3인칭으로 이야기를 서술을 합니다. 시몽이라는 이 청년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사망한 청년이 24시간 동안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심장 이식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는데요. 그 일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요. 또 때때로는 인물이 되어서 그 인물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위에 이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화자가 서술을 하고 있고 여러 인물을 재현하고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이제 무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어 있기 때문에 관객의 상상력을 아주 자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아래 세 작품은요, 좀 더 관객 참여가 부각되는 그런 작품들인데요. 제가 오늘 주로 살펴볼 작품의 티저를 잠깐 보시자면 The list began after her first attempt. A list of everything brilliant in the world. 1, Ice cream. 2, Water fights. 3. Staying up past your bedtime and being allowed to watch TV. You're going to the hospital. 자, 이런 방식으로 화자는 무대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요. 자기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관객을 무대 중앙으로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크라우치라는 영국 극작가가 쓰고 연출한 나 말볼리오라는 작품인데요. 셰익스피어의 12야의 일종의 스피노프 작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 말볼리오가요, 자기는 원작에서 너무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객에게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때때로 관객한테 올라와서 치워라, 혹은 나 옷 갈아입는 거 도와줘라, 나 목매달 건데 줄 좀 잡아줘라, 이런 역할들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작품은 이란 작가 나심 술리만 푸어라는 작가의 하얀 토끼, 빨간 토끼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지금 가운데 대본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배우입니다. 왜 대본을 들고 서 있냐면 이 작가는 대본을 그날 공연 당일날 배우한테 줘요. 그 전까지는 뜯어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배우가 실시간으로 무대에 딱 올라온 순간 대본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관객들을 무대에 불러서 어떤 장면 같이 해라, 이렇게 지문이 쓰여 있고요. 이 작품에서 이제 작가는 좀 정치적인 이유로 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한동안 살았었는데 지금은 독일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 자신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조해서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래 세 작품은 이제 화자가 관객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작품에서 관객은 청자이자 화자의 상대 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1인극에서 스토리텔러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극이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사시와 극시를 비교하면서 서사시는 서술체고 극시는 재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극적 표현에 있어서 말하기와 연기하기, 재현하기, 이런 것들이 꽤나 구분되는 시절이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이런 구분들, 엄격한 구분들을 하지 않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둘을 혼합해서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1인극은 그 특성상 아주 이 서사시에 가까운 서술체의 형식을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객들은 그 서술을 듣는 직접적인 청자이고 때때로는 상대역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공연을 함께 만드는 공동 저자의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이런 1인극에서 화자와 관객이 만나는 그 자체가
공연이 되고요. 공연의 실현성, 라이브니스라든지 일회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이라는 작품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2018년, 2021년, 2022년에 한국에서 공연이 되었고요. 벌써 2025년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자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자가 어린 시절 보통 한 7살 정도부터예요. 현재까지 자기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쭉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 경험한 죽음은 반려견의 죽음이었고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제 극단적인 시도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랑 어색하게 병원을 가기도 하고 집에 돌아온 엄마를 위해서 빛나는 것들의 목록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이스크림, 물싸움, 노란색 이런 것처럼 7살 수준에서 빛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찾아내고 엄마의 침대맡에 그 목록들을 써서 두게 돼요. 하지만 엄마는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고요. 한동안 잊었던 목록을 화자는 다시 씁니다. 다시 쓰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요. 반복은 절대 할 수 없다. 정말 멋진 것만 써야 된다. 너무 물질적이지 않은 목록을 쓸 것이다. 그러면서 999번까지 쓰게 됩니다. 이러면서 화자는 일종의 이제 생존자로서 이제 나이를 먹게 돼요. 그래서 대학도 가고요. 대학에 가면 이제 어떤 애인도 만나게 됩니다. 샘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목록을 다시 또 꺼내게 되고요. 이때는 여러 사람들과 빛나는 것들의 목록을 함께 쓰면서 82만여 번까지 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샘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화자의 어떤 심리 상태는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끝없는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샘과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되고 엄마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또 그 시도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화자는 그룹 상담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고 상담에 온 참여자들에게 자기의 목록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연은 마치게 됩니다. 이제 놀랍게도 목록은 100만 번까지 쓰이게 돼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된, 그러니까 텍스트상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관객 참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랑 관객이 정말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장면에 공연의 의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의문을 사실은 뭐 아주 즉각적인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 공연은 어떻게 관객을 참여시킬까?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객의 마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제가 익숙한 방식으로 공연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 거쳤고요. 또 인지 이론 중에 혼성 이론이라는 것을 접목해서 관객의 마음에 좀 접근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혼성 이론이 뭐냐? 이거 정말 연극 연구에 쓸모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려는 어떤 시도들은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1950년 이후부터는 인지과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론들이 인간의 뇌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탐구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뇌 중심으로 그것을 연구했는데 요즘에는 체화주의라는 것으로 확장되는 중입니다. 이 체화주의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연구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마음, 인지라는 것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 창발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터너, 포코니에는 좀 인지 철학자에 가까운 이론가들인데요. 이들은 개념적 혼성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인간의 인지 과정 중에 하나는 이제 혼성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입력 공간 1, 입력 공간 2가 있는데요. 우리는 각각의 다른 정보, 정신 공간들을 동시에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고 혼성할 수 있다. 이 과정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그런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소꿉놀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네가 엄마해, 내가 애기 할게, 네가 아빠해,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아기들도 나이면서 엄마라는 존재, 각각의 두 존재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터너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인간이 방대한 정보를 이해해 왔고 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사유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요건 다양한 시점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림은 다양한 시간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이런 그림을 우리가 아주 즐겁게 감상할 수도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그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혼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연극도 이중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혼성 이론과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무대에 오른 배우와 그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을 동시에 봅니다. 하나만 보지 않고 동시에 보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때때로 배우가 의도치 않게 대사를 잊어버렸다든지 혹은 의도적으로 배우와 인물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을 때 이 각각의 입력 공간이 부상하고 역혼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혼성 역시 바로 재혼성으로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인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야기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허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허구의 이야기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의 실제 세계를 모두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보면서 나도 참 저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나라면 어떻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혼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이라는 작품과 혼성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서사를 구성하는 전략입니다. 화자는요,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것처럼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기를 잘 지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런 방식을 계속 취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과거를 돌아보고 있고 그때의 일을 다시 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복하여 노출을 합니다. 사건에 대한 현재 논평들을 계속 곁들이면서요. 또 어떤 장면들은 관객하고 함께 재현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한순간을 지금 여기에서 불러들이고 장면을 복원하면서 관객의 시공간과 화자의 시공간을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살 때 반려견 셜록 본즈가 죽었다고 합니다. 화자는요, 가벼워졌어요 라고, 한국말로는 이 시제가 정확하게 노출되진 않는데요. 영문 대본에는 이렇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로 나뉘어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어가는 반려견을 안고 있었는데 가벼워졌었다. 어쩌면 무거워졌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어떤 이제 논평들을 하면서 현재와 과거를 아주 간단한 방식이지만 겹쳐두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사례도 있습니다. 요 분이 지금 아빠 역할을 바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화자가 엄마가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아빠랑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우 관객 한 분을 여기 아버지로 모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객이 아주 그 연극에 잘 스며들어 있었는지 대체로는 아버지는요, 문을 열어줬고요 하면 행동으로 바로 출력을 해줘요. 문을 열어주고 창문을 내려줍니다. 그럼 창문을 내려줍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이게 지금 1987년이라는 시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관객들이 이렇게 손잡이를 막 돌려서 창문을 내려요. 창문을 내립니다. 아주 혼성이 잘 일어난 그런 결과겠죠. 그런데 제가 본 어떤 공연에서 꽤 젊은 관객이었는데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버튼을 쫙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배우가 뭐라고 했냐?
지금은 1987년이고 그때는 손잡이를 돌려서 창문을 내렸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이거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극장이라는 공간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화자의 세계와 관객의 세계가 끊임없이 얽히면서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또 조금 다른 사례는 영상으로 가져왔는데요.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Well, you don't have to answer the questions I give you. You just have to say the word why. Put your seatbelts on. Why? Because cars can be dangerous. Why? Because other drivers don't always pay attention. Why? Because there's a lot to think about when you're a grown-up. Why? Well, there are bills to pay and family and friends to see and relationships to sustain and there isn't enough time to think about it all. Why? Well, because there aren't enough hours in the day. Why? Because there are only 24 hours in a day. Why? 자, 지금 아빠 역할을 하던 관객한테 역할 좀 바꿔가지고 이제 네가 화자를 해라. 내가 아빠를 할게. 그리고 너는 왜냐고만 계속 물어보면 돼.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관객이 계속 왜요? 왜요? 라고 물어봐요. 이 장면은 뒤로도 한참 동안 계속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왜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서 아빠는 끊임없이 이 화자에게 대답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순간에 근데 이건 제가 기억하고 싶은 방식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빠가 했던 유일한 말은요. 엄마가 멍청한 짓을 했어. 하지만 전 그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그 장면을 다시 써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를 재현하고 또 다시 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는 삶의 서사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화자는 계속 이야기를 다시 써가요. 때때로는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화자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겪은 경험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로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많은 이론가들이 밝혔듯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또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고 삶을 수용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그 기억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르두라는 사람은 신경철학자인데요. 인간의 기억이란 초기 경험의 일부만을 인출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당연히 기억은 불완전하지만 그런 불완전한 기억과 고백이 이야기의 현실감이라든지 진솔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객들은 무엇 할 수가 있냐? 화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고요. 화자가 말하지 않은 어떤 빈틈들을 메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자가 자기의 삶의 의미를 다시 쓰듯이 관객도 그런 이야기화, 서사화에 동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혼성 능력 덕분에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관객하고 화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서술 전략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건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야기하기의 조건으로서 연극의 공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극의 공간은 무대와 객석의 상호작용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겠죠. 관객들로 하여금 나 이 연극은 어떻게 봐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간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극 무대는 이런 방식으로 생겼죠. 물론 요즘엔 더욱 다양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특히 객석에 불을 꺼줬을 때 이렇게 마주보는 무대와 객석은 관객의 세계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요. 관객에게 무대의 세계를 지향하고 지켜볼 것을 요청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런 작품들이 이런 1인극들이 이런 구성을 좀 따르고 있어요.
다만 하얀 토끼나 빨간 토끼, 나 말볼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음에도 관객을 무대 위로 올려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런데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의 무대는 이런 방식으로 생겼어요. 관객석이 무대를 둘러싼 이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죠. 작가는 이 공간을 민주적 공간으로 꾸려야 한다라고 대본에 써두고 있어요.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지 않도록 해라. 특별한 무대 세트 만들지 마라.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잠깐 보시면 재밌는데요. Number 1, ice cream. 2, Water fights. 994. Hairdressers who listen to what you want. 혹시 보셨나요? 이제 숫자 바뀌면서 관객들 얼굴이 쫙 돌아가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자, 지금 요 객석에서 관객들이 번호를 화자가 외치면 그 번호에 맞는 목록들이 외쳐주고 있는 중이에요. To what you want. 4. Hairdressers who listen. 네, 요런 방식으로요. 자, 이렇게 서로가 잘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원형의 무대가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간은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허구의 세계, 이야기의 세계와 관객의 세계가 더 잘 혼성되도록 하고 우리 사이의 공동체감을 고양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공연 전에 화자는 이렇게 미리 등장해서요. 관객하고 좀 담소를 나누는 편이에요. 이 연극은 좀 관객 참여 연극인데요. 제가 뭘 좀 부탁드릴 수도 있는데요.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어떤 지침들을 이제 객석에 막 돌아다니면서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좀 안전하고 이제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관객의 현존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의도적인 그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관객이 이렇게 이제 아까 셜록 홈즈의 죽음 장면 이야기 드렸죠. 이제 화자가 자기 강아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수의사에게 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관객이 수의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사에게 볼펜 하나를 주고요. 안락사 주사를 주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락사 약을 주사를 딱 하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기가 아니라 다리에 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웃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다리에 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실제로 화자가 안고 있는 것은 강아지도 아니고 그냥 관객의 코트일 뿐인데 여기 웃도록 이런 어떤 것을 좀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장면 멈출게요. 지금 아주 심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자, 다 같이 좀 감정 몰입도 해보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웃음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청각적으로도 존재를 드러내게 하잖아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그런 편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하냐면 실제로 화자는 관객에게 you라는 2인칭 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그러신 적 있죠? 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첫 번째 공연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에는 내 대본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배우는 뭐 어떻게 말하는지 써와야겠다. 왜냐면 우리는 you, 당신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니까요. 그래서 막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는 you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한국어의 특성상 you know, 아시잖아요 라고 할 때도 이 주어가 자꾸만 탈락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공연에서 우리라고 발화된 그런 부분에 영문 대본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했고, 그리고 영문 대본의 경우에 we라는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화자와 화자의 가족을 지칭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연에서는 이것을 전부 나와 아버지, 나와 배우자 이런 방식으로 다 바꾸고 관객을 함께 의미할 때만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이 우리 정말 실제로 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되게 즐거울 때 나 너무 신나는 일 있었어 그러면서 관객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객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 자체를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현재 행위로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정말 관객은 화자의 상대역이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요. 이 사이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합니다. 또 관객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자체에 개입되고 연루되기도 해요. 그래서 관객들이 보여주는 이런 반응들이 화자의 안정적인 이야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웃어서 말하기를 방해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요, 지금 이야기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인상, 그리고 또 연극의 실현성, 일회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특징들은 관객의 이야기로 좀 확장되는 경향도 있는 듯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관객은 화자의 상대역, 청자,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면서 이 작품은 아주 다양한 수준의 관객 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관객은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겠죠. 그 역할들은 이제 좀 다양한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록을 읽어주거나 대학에 갔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배웠어요. 교수님 그게 무슨 내용이었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베르테르의 슬픔을 요약해 준다거나 또 배우자가 돼서 청혼하는 장면을 한다거나 우리가 피로연 때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붙잡아주는 이런 어떤 단순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보다 복잡하게 관객이 대사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관객은 자기 본래의 특성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연극에서 본 것들을 투입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마다 꽤나 다른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듯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혼성이 일어나고요. 공연이 새롭게 구성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수의사 장면인데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코트에 를 안고 이제 주사를 하려고 해요. 제가 봤던 어떤 공연에서 관객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볼펜까지 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순간 그 관객은 무대에 올랐고 이건 연극일 뿐이지만 반려견에게 안락사 주사를 놓는 그 행위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자기의 표현을 한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 사람이 연극에 너무 무지하거나 떨려서라기보다는 관객 자신의 특성을 아주 많이 노출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날 이제 배우는요, 그럼 역할을 좀 바꿔서 우리 이 장면을 다시 해봅시다 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관객 당신이 절을 해주세요. 제가 수의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장면을 이어나갔어요. 이 장면이 꽤나 심각해졌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거기가 아니라 다리에 놓으셔야죠. 웃지 마시고요. 이 장면은 생략하고 이 대사는 생략한 채 이 장면을 쭉 이어갔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에 우리는 어떤 관객 자신의 특성이 더욱 부각되는 역혼성과 또다시 안정을 찾는 재혼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허구의 이야기를 경험할 때에도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객의 경험이 당연히 그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관객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그 연극이 잘 되지 않았나? 그 예상치 못한 순간이 연극을 망쳤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7살 소년이 처음 경험한 반려견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그런 의미를 보다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가 결혼하는 순간 축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사람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얘기하는 거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어떤 관객한테 마이크를 주고 축사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은 아주 다양한 말들을 실제 공연에서 했어요. 요건 이제 이 공연의 한국 공연 이제 프로덕션을 맡은 곳에 이제 SNS인데요. 쌤 우리 딸 데려간 거 후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줘. 같이 잘 살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봤던 공연에서는 너 그때 7살 때 왜 오냐고 끝없이 물어가지고 내가 정말 귀찮았는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 나 정말 너무 떨려서 오늘은 말하지 못할 것 같아. 결혼 축하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주 길게 너 옛날에는 이랬는데 너무 귀여웠는데 엄마가 이랬지만 너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아주 긴 축사를 하는 그런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화자가 저는 이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말로써 어떤 말이든 그날 관객이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그것을 다시 이야기로 포섭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담 선생님 장면도 있는데요. 이제 상담 선생님을 어렸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이 양말 가지고 강아지를 만들어서 이 화자랑 어린 시절에 대화를 해줬나 봐요. 쌤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화자가 너무 괴로워서 아주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상담 선생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 늦은 밤 전화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 옛날에 그 양말 인형이랑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 순간에 양말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게 되는 요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화자가 자기의 속내를 털어놔요. 나 지금 너무 슬프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 우리가 대화했던 것처럼 너 나한테 무슨 말이라도 해줄 수가 있어? 나 항상 이렇게 슬펐나? 너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내가 행복한 적이 있었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관객은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해 나가야 돼요. 양말 인형이 되어서 화자와 대화를 하는데 앞서 획득한 그런 정보들 그리고 때때로는 관객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덧붙여서 화자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이 장면은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전화하지 않을게 라고 종결이 되는데요. 그것은 양말 인형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 양말 인형은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공연에서 그 관객은 언제든 다시 전화해도 돼 라고 하는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객들을 계속 개입을 시키다가 이 마지막은 이제 그룹 상담 현장이 됩니다. 결론은 잘 나지 않아요. 쌤에게 남은 문제들은 여전하고요. 쌤이 앞으로 화자가 잘 살 수 있을지, 쌤과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화자는 집단 상담을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관객들을 이 상담 현장에 온 내담자로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마치 새로 하는 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빛나는 것들의 목록이에요. 보여드리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거대한 목록들을 끌고 와서 관객들에게 소개를 해주게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어떤 목록들이 부피를 가진 실제 물질로서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목록을 쭉 펼쳐놓고 몇 가지 목록을 소개해 주는데 한국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 당일에 이제 관객들이 공연 전에 메모를 남겼다면은 그 메모를 함께 읽어주면서 이 이야기를 관객의 세계로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공연을 보고 나서 배우는 먼저 떠나고요. 관객들은 극장에 남아있을 만큼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목록에 사진을 찍거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한참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공연이 끝난 이후에 이제 SNS 상에서 아주 다양한 공연 후기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기에서 나에게 빛나는 것들의 목록을 추가해서 작성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 공연의 경우에는 이 제작사가 더 아주 재미있게도 그날 있었던 관객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SNS에 게시해주고 이런 방식으로요. 오늘의 양말 강아지 이름은 뽀삐였고 행복은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요. 오늘의 양말 강아지 이름은 흰둥이였고 행복은 늘 그렇게 있는데 찾으려면 힘든 그런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SNS에 자기가 글을 남겨줌으로써 우리는 이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이라는 해시태그로 아주 느슨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른 관객들의 목록 그리고 다른 관객들의 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미완의 결말 그리고 관객이 끝까지 원하는 순간까지 극장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국 공연의 한정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관객들의 반응들을 남겨주는 것이 이야기의 세계가 관객의 세계로 확장되게 하는 데 굉장히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은 관객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도록 고무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화자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은 지금 여기에서 과거를 더듬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관객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관객은 화자의 상대역이고 연극의 참여자이고 때때로는 연극에 함께 만드는 공동 저자로서 말을 들어주고 참여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의미 생산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자와 관객의 만남 그 자체가 연극이고 이야기의 과정, 장면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의미가 창발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해 드린 대로 이 시대의 연극이 무엇일까 또 연극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극장이라는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과 삶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극이 어떤 방식으로 관객을 연극 안으로 끌어들이는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관객, 저이기도 합니다만 저의 경험, 마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체화된 인지이론 혹은 신경과학들을 공부하고 이 연구들을 연극 연구에 접목하는 그런 중입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